우리 김윤수 대표님, 안재원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 방송을 하시는군요. 막 하다가 중간에 딱 멈추고. 요거. 얄미웠을까요? 조금 그렇긴 했는데 네. 예, 내일 그래도 시청률을 끌어올리시려고 하는 우리 이 명 MC님의 이 전략. 그러니까 이제 인생 2막을 잘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아니 그건 아니고 네. 아니 얘기하고 싶은데 MC니까 뭐 얘기하면 조금만 얘기하면 뭐라 하고 이러니까 저도 조금 빈정상해서 유리 멘트. 내일 우리 날 구독자들 잡았으니까. 이거 좀 글 좀 잘 써주세요. 이렇게 귀한 분 어디서 이렇게 얻기 힘드십니다. 제가 사실은 채권의 듀레이션에 대해서 저한테 가르쳐주는 스승님이세요. 채권 듀레이션을 한국에서 가장 재미나고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우리 박 박사님이세요. 이런 분을 이렇게 모신다는 거 옛날 같았으면 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이게 그 뭐라 그럴까 유튜브와 이런 그 어떤 기술 혁명이 만들어낸 혁명적 문화 변화입니다. 여기까지 입금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패널로만 나오세요. 자, 오늘 두 분 모시고 이제 국내 시장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조금 이제 시장이 약간 헷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떻게 오늘 시장을 좀 정리를 짤막하게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한 1.3% 정도 빠졌고요. 코스닥은 좀 덜 빠졌습니다. 0.36% 정도 빠졌고 코스피가 지난번에 9일 연속 상승한 다음에 이틀 빠졌고요. 그리고 5일 연속 상승한 다음에 오늘 하루 빠졌습니다. 네, 뭐 이 정도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조정이다. 네, 전혀 이상하지 않을, 오히려 조정받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의 너무 지나친 상승인데, 네, 그만큼 외국인들이 많이 산 것 같아요. 6조 9천억 정도 전일까지 매수를 했는데 역대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달에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한 건 2001년 이후로 이제 월 기준으로는 제일 많이 샀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 연준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 이번 FOMC에서도 별다른 반응이 없으면 이런 투심이 좀 꺾이지 않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 대표님한테 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오늘 있죠, 장 있죠. 끝나자마자 이거 김 대표님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했는데 선물 시장 웃겼습니다 또. 오늘 재밌었죠? 완전 진짜 골 때리더라고요 오늘. 네. 오늘 일단 네. 그냥 이 정도 올랐으니까 2,500 그냥 외국인들 사면 가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저희가 표현하는 선빵. 네. 네, 선빵은 기관에서 날렸습니다. 일단 아니 그 프로그램 매도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일단 먼저 아침에 시작은 확 그냥 이제 차익 실현으로 들어가자 네. 이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기관 매도 나오고 개인들이 이제 딱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근데 외국인들은 관망 하다가 선물 매도 이렇게 쭉 같이 오면서 그렇죠. 점점 이게 늘어났죠. 네, 그래서 오히려 외국인들은 기관의 매도를 그렇죠. 유도하는 듯한 네. 그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어요 오늘. 네, 장마감 30분 남기고 네. 네, 확 돌았었죠. 동시효과에 뒤집어 엎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네. 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 좀 선물 많이 줄겠는데 이러고 봤는데 종가에는 그냥 아예 확 돌려놨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결론적으로는 아마 이제 프로그램 나오기 시작하고 변화 이렇게 나오게 되면 기관들도 던집니다. 자기 것들 던집니다. 그래서 네. 일단 실현하자. 어차피 돈 없잖아요. 내일 움직이는 것 또 내가다 보니까 그 차원에서 했는데 네. 끝나고 나서는 딱 보니까 당했는데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그렇죠. 네. 기관이 당한 거, 물량 네. 뺏긴 느낌. 네. 외국인들은 싸게 사고 싶어서 일부러 하루 조정한 것 같은 느낌. 선물을 음모론으로 보면 네. 딱 그런 모습 보였죠. 또 오늘 중국 시장이 열렸지 않습니까? 네. 오랜만에 열린 중국 시장이 일단 상해종합증시는 음봉입니다. 네. 네. 장 아침에 딱 시작하고 10시 반에 개장하고 딱 30분 동안 얼마 샀는지 아십니까 외국인들이? 엄청나 샀죠 오늘. 2조를 사더라고요. 엄청 30분 만에 2조를. 네, 지금 역대급으로 샀습니다. 네. 네. 그거 20조를 넘게 샀어요 올 한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보고 사람들이 환호했죠. 네. 환호했는데 거기서 뭐가 돌았냐면 홍콩이 확 꺾이더라고요. 네. 오늘 홍콩은 3.5% 빠졌습니다. 네, 한생테크는 5% 빠졌고요. 그렇죠. 예, 거기서 뭐 또 나왔던 이게 모르는 뉴스는 아닌데 다 나왔던 얘기들이거든요. 뭐 그런데 그거 가지고 괜히 먼저 개장하다 보니까 차익 매물 빌미 나오고 그러면서 이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해도 이렇게 눈치 쭉 보다 그냥 흔들렸더라고요. 근데 또 오히려 대만은 또 3%대 이상 확 올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우리도 아시아의 IT 강국이다 이러면서 TSMC가 또 난리쳤죠. 이게 이게 또 여기서 AI가 나옵니다. AI 관련된 쪽에서 긴급 주문 받기 시작했다. 뭐 엔비디아 이제 또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받기 시작했다 얘기 나오다 보니까 TSMC와 함께 대만은 또 확
돌아서더라고요. TSMC의 AI는 진짜 AI죠. 그 진짜 AI. 한국의 AI는 무슨 AI지? 이런 느낌이고, 그쵸?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런 상황 쪽에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약간 아시아 시장 쪽에서 또 뭐 개별적인 움직임이 나왔는데, 결론은 뭐 안티님님 말씀처럼 네,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이었다라고 봐야죠. 네. 그 AI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챗 GPT 네. 맞죠? 아 이거 어떻게 좀 약간 이게 약간 메타버스 같은 느낌 나기도 하고 약간 테마주 같은 테마죠. 느낌도 있고 테마 맞습니다. 실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실체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그거에 대해서 한번 토론 좀 해볼까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토론까지는 몰고 한번 안티님? 의견을 한번 줘보고 싶은데요. 분명히 올 미래일 것 같은데요. 주식시장에서는 당연히 훨씬 더 빠르게 선반영을 할 것이고 그러면 이게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 같은 사람은 일단 건드리기 좀 쉽지 않은 분야인 것 같아요. 이게 된다고 보십니까, 한국에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세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되죠. 되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하고 의견이 같으신 분이 없네요. 네. 어떻습니까? 저는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두 분 한번 좀 배틀 좀 한번 해줘 보시죠. 아니, 저는 왜냐하면 사실 잘 몰라요, 진짜로. 이 이거는 부분은. 네이버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다른 회사들이 그것도 자본 현금 흐름이나 자본금이 빵빵하지 않은 회사들이 이거 한다? 저는 이거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게 보통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정도 돼야 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근데 뭐 기술력이 우리나라 이렇게 딸리는 건 아니지 않나요? AI는 수위가 다 먹습니다. 아, 대빵들이 다 1등이 먹는 다 먹는다. 1등, 2등, 3등 안에서 다 끝나는 게임인데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이 1등, 2등, 3등 안에 들어가면 지금 보세요. 그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돈을 얼마 받겠다고 추가로? 100억 달러예요. 12조입니다. 예. 12조예요. 우리나라 어떤 회사가 12조를 땡겨가지고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규모의 경제가 보통 필요한 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뭐 오를 수 있죠. 한국은 항상 이런 테마들이 활기를 치는 시장이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가 근본적으로 세상을 바꾸는데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지금 참전해서 할 수 있다? 저도 국뽕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건 국뽕을 넣을 수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우리 안 팀장님 말씀은 가야 하는 그런 미래이긴 하다. 우리 각도기님 말씀은 그렇지만 우리가 숟가락 얹기에는 너무 사이즈가 크다. 네, 그렇죠. 이거에 대한 우리 종합적인 대표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각도기님처럼 봤던 분들을 못 따라가죠. 못 따라가지만 지금 매기는 겁니까? 지금? 아니 뭐 이제 약간 매기는 것 같은데? 김수 묘합니다. 뭐지? 그러니까 산업의 변화와 네. 산업이 파장을 이끌어가서 이제 항상 종목들이 작은 시총 천억 안 되는 종목들이 반응하는 변화는 한국 시장에서 나오는 특성입니다. 이걸 이해하고 따라가는 분들은 대박 났죠. 근데 그게 아닌 상황 쪽에서는 에이 메타버스랑 똑같네, 레프트랑 똑같네라고 생각하면서 보니까 지금 현실에서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AI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1위가 가고 당연히 지금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또 인수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음성인식 인수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22조에 인수했어요. 그러면 돈 무지박지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다 이들이 할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만약 그럼 그들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관방 우리는 그냥 지켜보고 아닙니다. 우리는 통신사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통신사들이 움직이면서 거기서 나오는 변화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회사들의 가장 큰 특징이 특허권, 지적재산권. 이게 지금 보면은 다 매출 뭐 100억, 200억 나오는데 에이 무슨 영업 적자만 5년 동안 계속되어 있는데 이런 게 회사를 왜? 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이거의 활용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저희가 보통 AI를 보면서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챗GPT, 챗봇 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얘기를 하는데 써보고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산업 측면 쪽에서 여기저기 다 들어가죠. 쉽게 말씀드리면 공공기관부터 지금 금융 쪽에서도 이제 콜센터 없어집니다. 이런 역할들을 다 하는 산업의 융화가 나오고 있는데 이 중요한 담당을 여기서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지금까지는 그러면 일일이 그걸 다 채팅하고 있어? 아니거든요. 음성인식 관련된 쪽에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회사들도 뭐 작은 회사들도 인식 해독률이 98%까지 올라가요. 이런 거 기술 갖고 있는 회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막 이런 회사들 지금 최근에 부각받는 게 5배 올랐어요. 최근에. 그럼 이것도 그러면 그건 미국 시장이고 한국 시장은 이러니까 무시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것도 같이 변화의 동참에 참여해줘야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나와서 다음 변화는 결국 그거예요. 저희가 알고 있는 아이언맨의 자비스. 얘기하면 대답하면서 대화형으로 지금 뭔가를 끌어내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노리는 게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대화용으로 그러는데 그러면 자 이미지 보여주고 그 토니 스타크가 그거 하잖아요. 네, 여기 막 화면 손으로 보이잖아요. 하죠, 예. 그게 다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럼 다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생성 테크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텍스트만 가지고 입력해서 나왔던 부자가 음성과 결합하고 이미지랑 결합하고 이제 구글은 소리까지 나오기 시작해요. 이런 분야까지 다 확대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는 생각보다 이제 지금 진행이 되는 단계라고 봐야 되는데 그걸 굳이 뭐 부인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서 나오는 그만하겠습니다. 예, 거기서 나오는 제가 박수 치고 싶다. 네네. 너무 오늘 막 빨려 들어갈 뻔했어 지금. 그만하려고요. 제가 먹은 거 맞은 것 같아요. 예, 지금 먹혔어. 그렇지. 어떻게 할까요? 반박을 하실래요? 그냥 여기서 다음 기회로 넘어가실래요? 준비 안 됐으면 하지 마시고. 이 정도면 선수 보호 차원에서 아 이거 선수 보호 차원에서 라운드 1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뭐 하여튼 뭐 이거는 결과는 알 수 없는데 아니 뭐 충분히 저는 세 분 다 맞는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나아갈 미래. 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하기에는 조금 돈 많이 사이즈가 그건 부족한 맞습니다. 부분을 네. 과연 할 수 있겠냐. 네. 하지만 뭐 그게 다는 아니다. 우리가 할 것도 있다. 뭐 여러분들 새겨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제 개인적인 판단은 갑자기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너무 막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후광이 뒤에서 오늘 뭐 이렇게 좀 분장하셨나요? 오늘? 네. 예전에 아니었다. 예. 아니 오늘 좀 이렇게 분장하셨죠 오늘? 아니, 제가 명 MC 뒤에도 한번 서보려고요. 네. 아유. 갓 민수라고 누가 써주셨는데 예. 왜 아닙니다, 우리 아닙니다. 시청자분들이 우리 김민수 대표님을 그렇게 연호하는지 저도 충분히 느낀 아주 친절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네. 자, 다른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오늘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아가지고 뭐 다들 좀 안 좋은 소식이긴 한데 그동안 이제 뜨거웠던 그 업종 중에 하나가 또 은행주 아니었습니까? 은행주. 네. 오늘은 조금 아무래도 시장이 좀 그랬죠? 네, 오늘 은행주뿐만 아니라 이제 보험주도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오늘 업종 하락률이 제일 많이 떨어진 게 보험 업종이었거든요. 여기서 한화손해보험, 한화생명, 현대해상, 삼성화재 이런 데 다 4% 이상씩 6%까지도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보험주는 사실 뭐 크게 이슈가 있다기보다는 최근에 시중금리 하락을 조금 반영한 조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전단체 금리를 한번 찾아보니까 너무나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미래에셋증권이 보증하는 전단체 A1 등급 제일 높은 신용 등급인데도 불구하고 8%, 9%까지도 찍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A1 전단체가 오늘 보니까 4% 초반, 4.2 정도? 요 정도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한전체도 뭐 6, 7% 하다가 3%대까지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면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운용 수익률이 좀 저하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 많이 올랐던 것도 아닌데 떨어지니까 좀 오늘은 좀 충격을 좀 많이 받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주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오늘은 그동안은 많이 올랐던 JB금융지주가 제일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연속 며칠 연속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렇게 45도 각도로 계속 우상향하는 일봉 차트를 보였다가 오늘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8.8%나 하락을 했고요. 아마 온라인 파트너스가 주주 행동을 한 이후부터 이 은행주들의 주가가 좀 부각받기 시작을 했는데 온라인 파트너스가 제일 많은 지분을 갖고 있던 게 JB금융지주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14% 정도 지분을 갖고 있었고 그동안에 이제 제일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또 조정을 받으니까 제일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나 이제 주말간에 이제 마약 사건들이 좀 많이 재벌 일가들이 좀 연루가 됐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JB금융지주도 좀 연루가 되면서 조정의 빌미를 좀 제공하지 않았나. 기업 가치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좀 조정의 빌미를 제공한 것 같긴 합니다. 사실 뭐 보험주는 뭐 조금 뭐 최근에 별로 그렇게 특히 이렇게 부각되는 섹터는 아니었으니까 이제 은행주를 저는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아마 우리 지난주에는 방송 쉬었고 지지난주에 그때 은행주 한참 막 얘기할 때 네. 제가 우려했던 게 이게 뭐 주주 환원하는 거는 좋은데 업황 자체로 봤었을 때는 어쨌든 간에 대출 증가율 좀 꺾이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은행 자체는 어쨌든 규제 산업인데 정부가 최근에 계속 뭔가 좀 찍어 누르고 있고 네. 그리고 은행 내부에서도 그 배당률에 대해서 과연 뭐 50%씩 할 수 있냐 이거를 뭐 다 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뭐 전체적인 그게 나오면서 조금 또 은행주에 대해서 좀 과하게 좀 포장된 게 아닌가라는 저는 사실 좀 우려를 했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시장이 좀 빠지긴 했는데 뭐 이러다가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은행주에 대한 좀 판단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네. 진짜
너무 이렇게 과하게 부각됐던 건지 아니면 뭐 살짝 쉬는 건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네, 올해 들어서만 20% 넘게 또 상승을 했었는데 네네. 지금 뭐 오늘 약간의 조정 받았거든요. 신한지주는 오늘 한 3%대 떨어졌고 다른 시중은행들은 뭐 1% 정도 내외로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게 이제 끝일까 아니면 여기서 더 갈까 아니면 여기서 이제 그동안의 호재는 마무리되고 떨어질까는 저는 이 정기주총 전후로 신한지주에서 기존에 발표했던 이 주주환원책의 구체화가 어느 정도로 나오느냐 실체가 있느냐 그게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물론 그게 어느 정도 좀 가시성 있게 나와도 뭐 재료 소멸로 반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근데 좀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뭐 장기적으로는 지금 PBR이 0.4배인데 뭐 0.6배, 7배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공격적인 주주환원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특히 해외 사례하고 섣부르게 이 멀티플 비교하는 게 조금 위험할 수는 있지만 그 격차가 좀 비이성적으로만큼 많이 벌어진 상황이거든요. 주주환원율이 우리의 한 3배 정도? 2배에서 한 3배 정도 사이인데 멀티플은 뭐 4배 이상도 차이가 나니까요. 그래서 그 주주환원율의 갭을 어느 정도만 메꿀 수 있다면 그리고 이번에 신한지주가 발표했던 자본 비율의 12% 이상 주주환원을 하겠다. 요거에 달성이 되면 주주환원율은 2배 정도 올라갑니다. 주주환원율이 50%까지 올라가는데 그러면 해외은행이 한 60%대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라서 해외은행의 PBR 1.3배 정도에 조금만 못 미치면 뭐 1배? 근데 1배는 좀 더 욕심이 많은 것 같고요. 0.3배에서 출발했으니까 0.6배 정도면 충분히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여력은 신한지주가 주주환원을 좀 더 구체화해서 정말 이제 가시성 있게 발표를 한다면 그리고 그 이외의 은행들도 따라 해주면 더 좋겠죠. 이 여부가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기주총 그 정기주총을 전후로 해서 그 발표를 좀 가장 유심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님? 네. 그래도 다 은행 네. 둘러싸여 있는데요. 네. 근데 뭐 지금 그러니까 관심은 있어서 네. 지켜보긴 하는데 오늘은 또 딱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뭐 시장 움직임하고 거의 은행주가 똑같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그렇게 뭐 파는 것도 없는데 기관들이 오르다 보니까 뭐 며칠 전부터 계속 또 매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익 실현 정도로 하고 보는데 근데 지금 이제 기본은 그거죠. 주주환원이냐 아니면 이제 수익성 관련된 얘기 뭐 만약에 여기서 이제 금리가 더 시중금리가 더 밀릴 거라고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또 시장 반응이 뭐 그대로 나와서 나중에 저 연말에 뭐 금리는 하고 이런 구조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 금리 더 실세 금리 떨어질 거 아니야? 라는 쪽이 베팅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예측하는 뭐 NIM 같은 경우도 약간 좀 고민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그렇죠. 수익성 기반으로 움직이는 매매가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 주주환원은 잘 모르겠고 차익 실현 나오겠죠. 네. 그런 상황인데 똑같습니다. 이제 지금은 다 같이 all for one. 그래서 우리 은행주는 변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나오느냐 그냥 각계적으로 나오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각계적으로 나오게 되면 아마 좀 차이는 있겠지만 주주환원 쪽에 동참한 회사들은 좀 다를 것 같고 근데 나머지 종목들은 보니까 오늘 오히려 많이 빠진 쪽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은 맞거든요. 네. 근데 변화에 초점에 있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그런 등락은 보이는 건 당연한데 근데 반대로 별 얘기 없던 뭐 KB금융 이런 거는 그냥 잠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누가 돌을 던져줘야 되거든요. 그랬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또 다른 매매해 볼 게 생기겠다라는 쪽인데 일단 째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먹으려면 제일 마지막에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이번에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안 먹히려면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장성에 대한 은행의 시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몇 가지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는데 빠져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예대 마진도 향후에 님이 좀 빠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주가 그건 이제 일상 우리가 그 동안에 보았던 은행의 시장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충분히 다 납득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재밌게 봐야 할 대목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장기적인 시계열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몇 개월짜리가 아니고 몇 년 이상의 시계열로 은행주를 보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이번에 주주환원 관련해서 은행들이 호응을 해주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오를 수 있느냐 주주환원을 해주면 라는 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일단 최근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한 6조 8천억 오늘 빼고 6조 8천억 정도 샀는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샀을 거라고 보시죠. 많이 샀습니다. 3조 8천억이 전기전자니까요. 근데 두 번째 많이 산 게 어디냐면 자동차? 화학? 2차 전지? 아니요. 금융이었어요. 금융도 보험하고 증권을 뺀
그런 금융이 뻔하지 않습니까? 은행. 1조 4,300억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많이 산 게 금융이에요. 왜 이랬을까? 물론 이제 비중이 높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그럼 뭐 자동차나 이런 좀 비중이 안 높나? 그런 식으로 따지면 조금 많이 산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랬을까를 보면 자, 올해 기업들의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들쭉날쭉하겠죠. 자동차 좋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좋을지 가봐야 알겠고 반도체는 올해 상반기는 안 좋고 하반기에 회복되는 걸 또 봐야 알겠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은행은요? 은행 님이 빠지고 뭐가 빠지고 빠져도 실적이 나쁠까요? 이익을 못 낼까? 근데 말이죠.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제 경험 중에 놀라웠던 밸류에이션 변화를 겪은 업종이 하나 있습니다. 음식료예요. 음식료 퍼 200개 안 했었습니다. 롯데제과, 롯데칠성, 뭐 오뚜기, 뭐 이런 모든 농심 이런 회사들 1년 이익의 2배에서 3배밖에 안 됐어요 주가가.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시장 멀티플보다 높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항상 음식료 멀티플이 시장 평균보다 높아요. 왜 그럴까요? 실적 안정성. 그다음에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배당도 꾸준히 나올 테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성장성과 변동성이 같이 갖춰지면 멀티플이 높았는데 사회가 안정되고 선진화되면 안정적으로 꾸준히 돈 벌어주면서 배당 주는 회사들이 되게 좋아져요. 근데 우리의 은행들은 전혀 그거를 평가를 못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주주 주인이 아닌 것 같이 보였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주주 한 해에 어떻게 배가 부르겠습니까?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주 환율은 50%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러나 앞으로 차근차근 올리겠다. 기존에도 올리고는 있었거든요. JB금융 같은 경우도 제가 2000년에 통화를 해봤을 때 지금 주주 환원율이 요만큼인데 우리가 매년 몇 %씩 꾸준히 올릴 예정이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원래 올리려고 하는 의지는 있었고 근데 여기에 주주들의 요청에 조금 더 호응해서 그게 조금 속도가 빨라진다면 매수 세력들은 분명히 있다. 네. 왜냐하면 앉아서 거저먹는 게 보이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이거 한 3, 4년짜리 시계열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아우, 네. 아까 김민수 대표님 한번 먹히더니 아우, 그냥 조용히 그냥 각을 세우셨네. 예. 조용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여기 또 역시 우리 구독자께서 각독이 각 살아있네. 이렇게 담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의견. 네. 네. 앞으로도 계속 끝에 물어봐 주세요. 아유,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중간에 괜히 들어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제 나름대로를 조금 정리하자면 단기적으로 과하게 오른 거는 맞지만 네. 장기적으로 이 주주 환원 정책이라는 걸 통해서 이 주가의 릴레이팅, 네. 재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뭐 장기적으로 역시 좋은 뉴스다. 이 정도로 네. 이해를 했고요. 근데 지금 레벨 때는 좀 저는 애매한 부분이 좀 있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역시 정리의 달인이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제2의 인생 시작하셨어요. 지금. 내일은 이런 거 네. 아니시죠? 내일은 네, 또 아닙니다. 뭔가 샤프한 아니 그러니까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서 사기가 싫더라고 별로 예민해서 못 사서 예, 못 사는 사람으로서 좀 속상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 아까 이제 뭐 외국인들 매수세 얘기 나오면서 저는 몰랐어요. 그 두 번째로 많이 사는 업종이 금융 업종이었다는 거는 좀 몰랐는데 제가 제 손으로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네. 매수였습니다. 네. 근데 또 아까 이제 자동차 업종은 또 그래도 좀 샀잖아요 일부. 네. 최근에 그 기아현대차 같은 경우는 여기도 어닝 서프라이즈 좀 어닝도 괜찮고 여기도 주주환원 책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여기는 주주환원 책이 아직 좀 규모가 좀 미미하긴 합니다. 현대차가 지난주에 발표했던 거는 발행 주식수의 1% 정도를 자사주 소각하기로 했고요. 이번에 그 한 이틀 후인가요? 기아가 또 지난주 말에 발표를 했는데 그때는 매년 5천억 원 규모로 자사주 매입하고 그 중에 절반은 소각하는 걸로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게 눈치를 좀 보네요. 그렇죠. 아주 좋은 소식인 것 그거는 같습니다.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이런 저희 경제 유튜브 그렇죠. 방송의 힘이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그렇죠. 예. 네. 진짜 우리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의견이 다 달라요. 근데 대주주 네 회사가 아니잖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일반 주주들이 네. 뭘 써 지금 이렇게 거의 뭐 이게 진짜 동학. 개미 네, 조만간에 이제 빨간 띠 두르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주주 네 회사가 아니다 막 이러면서. 지난주에도 한 건 하셨다면서요. 아니 이거 얘기만 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요. 왜 그러냐면 당해 본 사람은 압니다. 그렇죠. 당해 본 사람 알아요. 아니 이게 네 회사가 아닌데 왜 네 회사처럼 해? 맞아요. 그 다음에 상속하려고 주가를 빡빡 누르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네, 일부러 보이거든 그게. 네.
실적이 계속 올라가는데 주가가 왜 빠지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네. 야 미국은 로직이 되게 단순한데 한국은 로직 앤드 뭐가 되게 많아.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부터 봐야 되냐? 사업을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앞으로 미래 전망이 어떤지를 보기 전에 네. 대주주가 몇 살인지 아들은 몇 살인지 이거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뭐 이런 그지 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오늘 사회자니까 또 누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꿔드릴까요? 아니 네. 제가 이거 피가 거꾸로 솟는 일들이 너무 많아갖고 어떻게 이거 잠깐 관련해서. 자리 좀 교체하실래요? 아닙니다. 네. 진행하시죠. 예, 아예 네. 맞는 말씀인 것 같고,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 행동주의 펀드들도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참 그렇죠. 되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뒤처졌던 분야가 지배구조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행동주의 펀드들을 통해서 조금씩 이렇게 제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 또 그 뒤에는 우리 시청자분들, 또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힘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이야 역시 전문 진행자. 이야. 저희가 훨씬 더 여러분들의 네. 의견을 잘 이렇게 더 전해드릴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스트레스 받는 게 네. 월요일 날 제가 가끔 진행하다 보면 오늘 방송 정말 괜찮다. 너무 소개해주고 싶은데 조회수 좀 떨어져요. 좋아요가 좋아요도 좀 부족하고. 아, 그러세요? 그래서 네. 저는 좀 오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좀 알리고 싶은 마음에 이야. 그런 마음이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간에 뭐 지난주에 우리 네. 박도기님 한번 열 내셔서 쇼츠로 나온답니다. 거의 욕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경제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점점 네, 더 현대차 멘트가 이야기를 찰져지죠. 아예 안 들었는데요. 네. 갑자기 얘기 네. 마저 해주시죠. 4분기 실적이 일단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영업이익이 이번에 기아가 2.6조 원 발표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한 123% 성장을 한 겁니다. 전해가 못한 건지 이번이 잘한 건지 모를 정도로 성장률이 엄청나고요. 예상 대비해서도 한 13%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요 기아가 실적 발표할 때쯤 우리나라 상장사가 한 27개 정도가 실적 발표했었는데 그 중에 대략 한 20개 정도는 어닝 쇼크였습니다. 컨셀 대비 다 미달하고 최근에 4분기 실적 발표한 업체들이 대부분 컨셀 미달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 대형주 중에 거의 유일무이하게 지금 실적이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 회사고 현대차가 실적 발표할 때 기아가 실적 발표도 안 했는데 6%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당연히 현대차가 실적 좋으니까 기아도 좋을 거겠지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됐겠지만 그 이상도 23년도 영업 목표를 보니까 여기에 조금 힌트가 좀 있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한 25% 정도씩 기아가 현대차랑 이제 같이 빠졌는데 23년도에는 이렇게 금리가 높은 상황이라서 수요가 많이 줄지 않을까? 백로그 그 차량 대기 되어 있는 주문들이 좀 많이 있지만 그것들이 이제 뭐 이중 상중으로 많이 되어 있고 그 취소 물량도 많이 나올 거고 뭐 신차 할부 금리가 막 13% 이렇게 오는데 중고차는 뭐 20%까지 올라가는데 수요가 좀 무너질 거다. 그래서 자동차 주가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23년도에는 그런 우려를 좀 반영을 해서 사업 목표를 좀 어느 정도 좀 보수적으로 낮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완전 불식시킬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를 잡았거든요. 네. 22년도 매출액도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는데 컨센보다 조금 더 잘 나왔는데 그것보다 11% 정도 오히려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걸로 목표를 잡았더라고요. 그 말은 지금 현재 대기되어 있던 물량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빠질 거고 이게 실적으로 잘 연결이 될 거라는 회사의 좀 확신이 좀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주가 상승에 큰 부분은 4분기 실적 좋은 것도 있겠지만 23년도에 대한 우려를 조금 완화시켜 준 게 영향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최근의 시장 환경을 보면은 제일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전단체 금리, 뭐 한전체 금리 많이 떨어졌잖아요, 고점 대비. 근데 이제 신용 등급이 굉장히 높은 회사들은 이미 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조금만 뒷단에 있는 기업들은 아직 조금 덜 빠졌거든요. 근데 아직 덜 빠진 거지 안 빠질 거는 아니고 이게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캐피털 회사가 이제 신차 할부 금리랑 가장 연계가 깊은데 신차 할부 금리는 또 이제 여전체 금리를 봐야 되잖아요. 여전체 금리는 그렇게 한전체만큼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여전체 금리도 좀 빠질 거고 그럼 신차 할부 금리, 중고차 할부 금리도 빠질 거고 그러면 고금리에 차 못 산다라는 뉴스가 이렇게 도배가 됐었는데 이제는 금리가 조금 내려왔다. 차 살 수 있는 분위기가 조금 된 것 같다. 이런 뉴스가 도배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좀 주가가 이 수요 둔화 우려를 완전히 좀 떨쳐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이제 조금 선반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우리 안 팀장님 사실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그동안 좀 말씀 주실 때 아까 했던 것처럼 경기가 이제 둔화되는 사이클에서 내구재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기가 어렵지 않겠냐 네. 하고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 할부 금리에 대한 부담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톤은 조금은 바뀌었죠. 약간 네, 최근에 제가 생각이 좀 가장 많이 바뀐 섹터가 자동차 쪽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 안 팀장님 생각 바뀌었답니다. 근데 그때 얘기 나오셨을 때 네, 제가 안 팀장님은 기아 얘기하셨었죠 그때. 네, 그 좀 좋은 방향 쪽으로. 근데 제가 얘기했던 건 LG전자였거든요. 차라리 LG전자가 더 낫겠다. LG 전자. 예, 예. 왜냐면 이게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는 수주장고 쌓아놨던 게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네. 그러면 멈췄던 게 이제 지금까지 뭐 코로나건 뭐 전장반 주차가 안 되건 묶여 있던 게 이제 매출에 반영되기 시작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쌓인 매출의 변화가 나왔을 땐 LG전자가 오히려 더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전장 부분 때문에 그렇죠.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동안 수건 산업들이 이제 이 상황에서도 이제 흑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지난 4분기 때부터. 네. 그럼 그렇게 나온다는 흐름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아예 그냥 그 금리 떨어지면서 나오는 변화는 중고차 이쪽 고생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더 주가 수익 측면은 네. 더 낫지 않나. 그 물론 기아가 잘 돼야 나머지 자동차 쪽이 다 돌아가긴 할 텐데 네. 차라리 그런 걸 막 그냥 안테나 돌리게 되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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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죠. 네네. 자동차도 자동차인데 지금 그 댓글에서 너무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서 포스코 케미칼 관련 지금 시간의 시장에서 너무 많이 오른다 막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뉴스가 있나 보죠? 네, 일단 장 끝나고 수주가 공시가 하나가 떴는데요. 규모가 엄청나더라고요. 일단 규모만 봐도 계약 금액이 40조 원입니다. 전기차용 하이니켈, NCA 양극 소재, 뭐 중장기 공급 계약인데 기간으로 보면은 이제 10년치입니다. 삼성 SDI에 공급을 하고 이 10년치라고 해도 1년에 4조 원 규모니까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요 공시 때문에 영향을 미친 것 같고 그럼 요 벤더들도 다 같이 영향을 주겠죠? 이게 말이 듣도 보도 못한 계약 금액입니다. 40초? 4조도 아니고 4천억도 아니고 40조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119개월이다 보니까요. 장기 계약입니다. 예, 삼성 SDI. SDI 쪽이요. 예. 네. 근데 이게 그래서, 중요한 변화가 삼성 SDI가 조만간 또 나올 거예요. 뭘 확장합니다. 네, 확장. 조인트 벤처 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그러니까 준비를 다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순차적으로 발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만간 또 다른 회사 뭔가 있다라고 느끼고 있고 그러면 지금 이게 포스코 케미칼을 왜 선택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결국에는 포스코 그룹이 수직 계열화가 다 돼서 지금 이제 IRA 법안에 나오는 중국의 이 배제된 공급 라인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회사가 포스코 케미칼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엔 이거 지금 미국으로 갑니다. 삼성 SDI도. 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반대로 그러면 다른 양극재 쪽까지도 다 괜찮느냐? 아닙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만 호재고 나머지는 저거 우리 건데 저기로 갔네라고 하게 되면 반대로 이제 가속화를 시켜야 됩니다. 아, 약간 몰아주기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다 준비된 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야 우리 급하다. 그럼 우리도 이제 변화 나가야 된다. 특히 LNF 같은 경우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막았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다시 풀리면서 다변화가 나올 텐데 아마 에코프로가 더 준비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쪽 그룹 이번에 실적 발표했었죠. 근데 보니까 그 수산화 리튬 관련돼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거든요. 이 회사가 끌고 가는 거와 이 라인업 보니까 그나마 다음으로는 에코프로 쪽이 맞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직까지는 또 리튬 가격 빠지고 니켈 가격 빠지는 거 거기 영향 받다 보니까 지금 좀 위청위청합니다. 근데 선별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래서 그거는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네. 천재과세요, 노력형이세요. 왜 이러세요? 예. 아, 오늘 너무 그 진짜 뇌생남 같은 느낌으로. 네. 그런 건 아니고요. 그 혹시 패널로 이렇게 바꾸시면 훅 저요? 죄송합니다. 아, 저는 저 자리에 못 앉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러니까 뉴스만 해석해 주신 게 아니라 그 뒤에 일어날 네. 어떤 연결고리들 같은 것까지 얘기해 주셔가지고 오늘 진짜 대표님 너무 제가 푹 빠지는 그런 오늘 이런 방송이 이미지가 같습니다. 아닌데 제가요. 네. 혹시 죄송합니다. 어떻게 더 좀 추가 설명 주실 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40조 계약을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렇게 큰 계약을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뭐 조선 수주 뭐 이런 것도 조선 수주도 뭐 해봐야 한 대당 그 2,500억 달러니까
맞나요? 네, 2점 2.6억 달러 2.6억 뭐 이 정도 달러.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뭐 한 네. 3천억 정도 수준이니까 10대 해봐야 3조거든요. 40조라니요. 정말 대단한 수식인 것 같으네요. 네. 예전부터 근데 그 2차 전지 자재 수급이 안정된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예전에 포스코 계열사들 여러 개 네. 언급해 주셨는데 네. 여전히 그 유효한가요? 유효한데, 그러니까 뭐 오늘 시간에 보니까 뭐 포스코, 뭐 스틸리온이나 뭐 엠텍 전혀 상관없는 회사들이거든요. 이런 회사들은. 네. 근데 시장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앞에 포스코 붙었다, 뭐 사야 돼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그건 철저히 배제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포스코 ICT까지는 이해해 줄게요. 그냥 뭐 충전 사업 뭐 이렇게 나오게 되면 혹시나 떨어질 게 있지 않나 싶은데 나머지는 내일 잘못하게 되면 시작해서 음봉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조심하시고 차라리 네. 그냥 계속 케미칼 추적하는 게 맞다. 그리고 결국에는 포스코 홀딩스죠. 음. 계속 추적하는 게 맞다라고 말할 네.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로 다트했던 거라서 금감원 폐지했던 거라서 공식 입장이 맞습니다. 저도 네. 몇 번이나 확인해봤어요. 믿어지질 않아서 4조도 아니고 40조라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약간 막판에 좀 주가가 올라가면서 끝났었나요? 오늘? 장 끝나고 발표해서 시간 외에서 한 7%대 상승했었습니다. 그럼 뭐 내일도 아직 반영이 다 안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어쨌든 뭐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또 그 실적이 일회성인지 또 계속 사업이 확장되는 건지 좀 계속 점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이제 수주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또 이제 약간 조선 쪽 LNG 관련된 뭐 이런 쪽 요즘 어떤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네.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제가 요거 주제를 오늘 이야기를 한 이유는 네. 딱히 없습니다. 지금 워낙 시장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LNG 밸류 조선 체인을 쪽 지금 별로 얘기가 모두 안 생각을 되는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이 엄청나게 수직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뿐만 아니라 미국 천연가스 가격도 미국이 지금 한 2.6불?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하루에 막 5, 6%씩 계속 떨어졌는데 고점 대비해서 뭐 몇십 분의 1로 떨어졌죠. 유럽 가스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예전에 가스 가격이 높을 때는 이 대체재로 미국에서 수입해 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LNG 밸류 체인이 굉장히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 떨어지는 와중이라서 지금 모두가 지금 시장의 관심에서 아예 잊혀졌거든요. LNG 밸류 체인이. 근데 수주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난주에도 현대중공업이 1월 17일에 LNG선 3척을 계약을 했는데 척당 계약한 가격이 2.61억 달러입니다. 가장 최근에 봤던 게 2.4억 달러 이 정도까지는 좀 봤었거든요. 이전에 카타르 공급 계약 나올 때. 네. 근데 그때보다 지금 신조성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카타르하고 LNG선 2차 발주 협상이 최근에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소식도 지난주에 나왔거든요. 근데 시장은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한국에서 지금 수주로 가져갈 게 한 30척에서 한 40척 정도가 예상이 돼서 앞으로도 신조성가는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갈 거라는 좀 전망이 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LNG 밸류 체인에 대해서도 가스 가격 하락세가 이제 조금 마무리가 됐다면 관심을 가져봐도 되는 분야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기본적으로 작년도 22년도에 빅베스를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모든 조선사들이 올해는 일단 실적은 무조건 플러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좀 크게 보면은 에너지 쪽이거든요. 네. 에너지 쪽인데 지금 여기 잘하셨습니다. 지금 관심 가져야 될 때예요. 이게 지금 에너지 쪽을 보면 이제 관과부터 피팅 밸브 뭐 조선까지 이렇게 쫙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게 LNG 하나로 변화가 되는 것보다 산업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어갔던 게 제일 큰데 네. 중요한 게 조정이 나왔던 게 LNG 가격 떨어지는 거랑 대표적으로 미국의 리그스라고 합니다. 그 채굴 장비 쪽이 계속 올라가다가 좀 정체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 이제 그러면 뭐 시초업체들 안 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계절적 요인과 나머지 또 정부의 IRA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약간 관망 상태거든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유가 100달러 가기 전까지 증산 안 했는데 잘 보시게 되면 증산입니다. 네. 그러니까 더 안 들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유지만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인데 그럼 반대로 그러면 유가가 올라가는 기미가 보인다. 대표적으로 오늘 나왔던 얘기도 중국에서 리오프닝 되는데 에너지 가격 당연히 올라가지. 이런 뉴스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에너지 관련된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지금 얘기하셨던 것 중에서 에너지 산업은 보통 보면 업스트림이 있고 미드스트림이 있고 다운스트림이 있습니다. 업스트림 같은 경우가 이제 시추 관련된 쪽인데 이쪽은 아까 리그스 관련된 쪽에서 약간 피크 쳤다 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유지는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꿔낄 가능성은 없습니다. 미드스트림 쪽이 운송 쪽이에요. 말씀하셨던 LNG 조선 쪽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마지막에
다운스트림은 정유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을 봤었을 때 초기에 지금 이 업스트림에서 미드스트림으로 약간 넘어오는 단계다 보니까 가장 먼저는 강관 쪽이 먼저 작년에 폭발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피팅 밸브라는 쪽은 업스트림부터 저 정유화까지 그 샤인 프로젝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S-오일에서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받은 거 금액이 9조입니다. 그럼 피팅 밸브 그냥 안 들어갈까요? 다 들어가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에너지 쪽에서는 피팅 밸브는 계속 봐야 된다. 결론은 그런 네. 그만하겠습니다. 아, 오늘 뭐 예. 근데 어쨌든 그 지금 유럽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가스 가격이 300유로를 넘다가 55유로까지 떨어졌거든요. 전쟁 전 이전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그래서 그러면 가스가 안 될 거냐라고 보면 러시아하고 유럽하고 가스관을 통해서 다시 옛날만큼 활발하게 노르드 스트림 뭐 이런 거를 할 거냐 아니면 점차 줄일 것이냐라고 측면에서 보면 만약에 늘리지 않는다면 그 LNG선은 계속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제 독특한 게 뭐냐면 가스 가격이 떨어져서 그 LNG선 조선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안 떨어졌잖아요.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연수로 따져보니까 도크 계약이 2027년인가 그 이후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분위기가 뭐냐면 가스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조선가가 유지된다 이러면은 철강 가격 떨어진 상황에서 보면 조선업체들이 드디어 마진이 눈에 보이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죠. 네. 지금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떨어진 거는 날씨 효과가 좀 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재고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지금. 네. 그때 참 누구셨더라? 센타장님 오셔서 한번 자료 보여주셨는데 유럽에 보니까 6월부터인가 재고를 쌓기 시작해서 네. 이제 겨울철에는 그 재고를 소진하면서 뭐 3, 4월 되면 재고가 이제 빵 되고 네. 이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유럽이 워낙 따뜻해가지고 현재 1월 달인데도 재고가 거의 100% 쌓여 있는 그렇죠. 상황.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없어서 가격이 뚝 떨어진 건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 계속 러시아로부터 안정적인 가스 공급을 받을 수 있을 거냐? 그렇죠. 그렇지 않으니 어쨌든 간에 이 다변화를 한다고 한다면 LNG선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을 거다. 네. 근데 이제 또 조선가가 올라가야지 조선 업체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것 같아요. 지금 네네. 현장 얘기 들어보니까 조선에 일할 사람이 없어요. 다 외국인 노동자 많이 필요하지 지금 않나요? 뭐 베트남에서 뭐 1,500명 온다 뭐 막 이러면서 그 그런 뉴스들이 있었는데 영접공들. 예. 그 원래 조선 하시던 분은 어디 가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삼성 지금 평택, 평택 공장에 예. 다 가 계세요. 거기서 뭐 하시? 평택 저 피포라인인가 새로 짓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마진이 훨씬 좋거든요. 3배래요, 3배. 네. 아, 마진이 좋으니까 힘들게 조선에서 생명을 걸어가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좀 더 안전한 사업장처럼 보이고 네. 돈 많이 주는 평택가 다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사실 조선업체에 대해서 옛날만큼 썩 좋게 보기가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일부분을 중국에다 하청 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일부 블록을 그럼 이제 과연 마진이 지켜질 것이냐? 그럼 마진 지켜지려면 조선가를 월등히 더 높게 받아야 되는데 일단 가격은 오르고 있어서 그만큼은 긍정적인데 우리 과거에 이제 조선주 날렸을 때만큼 긍정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아니 그렇게 되면 여전히 조선업이라는 게 약간 인력 집약적인 그런 그렇죠. 산업이잖아요. 그럼 진짜 옛날만큼 이게 마진이 나올 수 있을까? 점차적으로 약간 사양 산업 비슷한 그런 거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양 산업일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조선보다는 기자재 쪽을 조금 더 선호하긴 합니다. 실적도 조선보다는 한 사이클 앞에서 이제 실적이 기재되기 시작을 하고요. 네, 그리고 조선과 같은 실적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기자재가 상대적으로. 그리고 중국에서 못하는 것들 많잖아요. 중국에 하청을 주고 싶어도 엔진 기술적인 부분. 네. 그리고 또 뭐 연료 노즐 분사 이런 것들은 전혀 손 못 대더라고요 아직까지. 어차피 중국에서 해도 다 로얄티 사고 그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이쪽은 국내 업체들 괜찮거든요. 그런 몇몇 업체들이 있습니다. 몇몇 네, 그런 것만 또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긴급하게 또 주문이 됐다. 배달 왔어요? 질문 배달? 넣으세요. 예. 질문이 와서 예, 질문 넣으십시오. 이거 부분 조금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그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감산 여부 어떻게 될 건지 공식적으로 좀 다뤄달라. 인위적 감사는 없다라고 얘기를 그동안 해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조금 해야 할 것 같은데 반도체니까 제가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아, 그러시죠. 네네. 일단 인위적 감산이 없다는 거는 그 산업의 흐름들을 보시면 아는데요. 이건 원래 3교대로 24시간 풀로 가동하는 겁니다. 기계가 돌리는 거고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옆에서 사람들이 지켜보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라인을 세우는 거는 정말 큰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이인지역 감산이 없다라는 건 중간에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그냥 적게 생산하려고 라인을 셧다운 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인지역 감산이 없다는 얘기는. 그러나 필요에 의한 감산은 가능합니다. 그건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그 설비 조정을 한다거나 뭐 소모품을 교체한다거나 뭐 이렇게 이제 장비 교체를 한다거나 점검을 한다던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 점검을 위한 건 그럴 때는 이제 쉬어야 되거든요, 라인을. 정두리를 조금 세게 하면 좀 오래 쉽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 자체가 어마무시한 감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인지역 감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딱 나오면 이건 무조건 감산이라고 들으시면 돼요. 예. 대놓고 감산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그렇게 거죠. 그렇게 안 하죠. 예, 절대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하던 일은 계속 하는데 뭐 예를 들어 이번에 설비 라인 정비를 위해서 잠시 그 정비는 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감산이에요. 그러면 시장에선 그거를 굉장히 아마 호재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래서 그런 점검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좀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일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네, 실적 발표죠. 내일. 네. IR까지 다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IR이 이제는 다 아마 실시간 중계될 걸요. 다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또 내일 제가 중요한 보기에는 그 얘기도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냥 조용히 넘어갈 것 같. 원래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까지 풍기는 것조차 네. 잘못하게 되면은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면 다 마이크로 내고 SK 하이닉스하고 삼성까지 한다. 담아봤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얘기를 안 하고 싶어도 이렇게 질문 같은 게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요? 똑같은 얘기 반복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서 진행은 하는데 그걸 뭐 반드시 해야 될 의무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슬그머니 넘어가면서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가니까 이제 제가 이번에 AI부터 뭐 이제 나오는 이런 중국의 리오프닝부터 나와서 재고 확 빠지는 거 보이기 확은 아니겠지만 서서히 빠지는 거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또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굳이 감산이라고 얘기 안 해도 뭐 모멘텀은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비라고 쓰고 네. 감산이라고 읽는다. 그렇죠. 맞습니까? 네, 네. 네, 내일 컨퍼런스 콜 여러분 잘 눈여겨 귀 들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한 가지 또 좀 눈에 띄는 게 어쨌든 간에 이제 중국도 리오프닝이고 우리도 오늘 그러고 보니까 마스크 이제 벗기로 네. 공식적으로 오늘 얘기된 거죠. 네. 물론 아직 그 제한적인 장소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그럼 사실은 이제 결국은 또 가장 또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또 여행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여행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저가 항공사들이 조금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죠? 진짜 LCC와 이 대형 항공사가 따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LCC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모멘텀으로 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까지 오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LCC 위주로만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가 1월 거까지는 많이 공개가 안 됐고 12월 데이터를 보니까 일본하고 이 동남아 쪽으로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이쪽은 이 국제선 여객수가 12월 달에서 11월 대비해서만 30% 넘게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일본은 한 42% 증가했고 동남아가 35%. 이 두 개가 제일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LCC들이 운항 편수를 당연히 리오프닝 되니까 많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35% 정도 확대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늘어난 여행객들이 49% 증가했습니다.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났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가격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요인인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서 비자만 조금 발급 중단한 것만 열어준다면 한 번 더 이제 모멘텀을 받을 여지가 있어 보이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리오프닝은 중국에서 좀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의 확대가 결정이 최종적으로 날 때까지는 좀 모멘텀을 받을 것 같다. 근데 그 결정이 난 이후에는 조금 좀 조정 구간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약간 뉴스가 노출되는 재료가 노출되는 네. 그런 것 때문에 네, 오늘 지대여가 실적 발표였거든요. 근데 흑자했습니다. 흑자 전환했습니다. 근데 잘 보니까 지금 지대여 보통 예전에 2017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1,000억대 영업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흑자 전환해서 이번에 돌아가기 시작하면 한 7, 800억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정상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런데 시총이 1조 9천억 1조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네. 비쌉니다, 솔직히. 아. 네. 한때 막 유상증자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막 장난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언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네. 주가는 한참 떨어져 있어요. 바닥권이에요. 음. 근데 시총은 지금 고점대하고 비슷하다는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네. 아, 네. 그러니까 좀 메리트를 못 느끼겠고. 그러네. 게다가 이제 이렇게 좀 뭐 중국 관광객들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제 막 와 이제 다 중국도 이제 운항되겠지 하는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가격이 빠집니다. 경쟁이 붙어가지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되겠죠. 또 그거 생각하겠지만 이제부터는 아마 이제 리오프닝 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다 가격들이 다 하향 안정화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이 정도 실적도 나올 수 있나? 이거는 또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좋죠. 우리 많이 가다 보니까 이제는 좀 다양하게 갈 수 있는 기회는 있는데 업체들은 차라리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 운항 대수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공항 부대 서비스하는 회사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를 통해서 중국인들이 왔었을 때 실질적으로 이번에 같은 경우도 중국인 관광객 데이터 쪽 나오는 거 보니까 중국 내부 쪽에서는 그러니까 내륙 쪽과 이제 홍콩까지 왔다 갔다 했을 때는 2019년도 코로나19 이전에 80%대까지 올라갔대요. 이번 춘절에 네. 많이 올라온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거는 하이난 면세점 거의 폭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또 약간 우리 면세점에는 오히려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돈 버는 거 싫어해요. 옆에 한국이 돈 버는 거 싫어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조성한 때 하이난이에요. 그래서 면세점은 다시 봐야겠다. 항공도 좀 그렇다. 여행도 보면은 원래 이게 저희가 지금이야 초기니까 다 그냥 오랜만에 가니까 단체 여행 패키지로 가지 하는데 원래 저희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단체 여행 안 갔어요. 다 개별 여행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투어도 이게 쭉 빠지던 기조였는데 이번에 그러면 초기에는 단체 여행 잠깐 살아나겠죠. 근데 이거 계속될까요? 리오프닝 되게 되면 또 예전 기조처럼 그대로 갈 겁니다. 그러면 또 수익성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주도 별로입니다. 근데 단정적으로 딱 얘기를 주시네. 근데 그 많이 올라간 거는 그렇긴 한데 네. 제가 보기에는 여행 비용이 조금 올라오긴 했잖아요. 네. 저도 그래서 연말에 코에 바람을 잠깐 넣었는데 한 번 갔다 오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또 가고 싶으세요?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 보니까 네. 이게 3년 못 간 게 좀 네. 크게 다가오는 거 생각보다. 근데 그러면은 네. 이번에도 패키지로 가실 거세요? 아니 저는 패키지로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개별 여행은 여행사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면 패키지로 가야 거기서 나오는 그 그로스 마진이라고 그래가지고 총 마진 대비해서 거기 들어간 또 이제 그거 있잖아요. 마지막 날엔 죄송하지만 가이드 팁을 위해서 좀 그 뭘 좀 돌아보겠습니다 이런 것들 네. 이게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그거 없게 되면은 거기는 수익성이 안 나거든요. 그러면 개별 여행으로 가게 될수록 오히려 차라리 그냥 도매급으로 여행 항공권 판매하는 쪽이 훨씬 좋겠죠. 그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네. 작은 여행사가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봐야죠. 실적 도현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중국 리오프닝 해서 지금은 아직은 이제 서로가 우리 단기 비자 금지하고 있으니까 아직 안 들어왔지만 뭐 언젠가는 풀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때 중국인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래도 이제 그에 따른 리오프닝 관련된 뭐 여행이나 화장품 면세 이게 좋을 수 있다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네. 우리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그때 올라가면 팔자. 그쪽 올라가면 팔자. 네. 이제 본격적인 이번에 그러니까 예전에 2019년도 때 나왔던 그 여행 스타일과 지금 또 바뀔 것 같아요. 아마 중국인도 만약에 되게 좀 스마트해졌다. 네. 와가지고 옛날 그냥 즐기만 했는데 안 되겠다. 나 텍스 제대로 다 리펀 받아가겠다. 스마트해졌다. 그러면 거기 맞는 또 회사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라든가 좀 세부적으로 찾아야 될 것 같지. 그냥 무조건 여행 면세 뭐 이런 카지노도 모르겠어요. 카지노도 다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카지노는 낫겠네요.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그냥 중국 시장 말고는 우리 시장 내에서는 없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예전만큼 그렇게 물밀듯이 올까는 또 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근데 거기 나와서 초기 효과 때문에 또 막 뉴스에 막 나올 거 아니에요. 뭐 한 300% 400% 늘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초기에 뭐 쫙 뜨게 되면 그때는 그냥 팔고 보는 게 맞지 않나. 네. 우리 대표님이 대체적으로 해도 다 좀 좋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이렇게 단호하게 이렇게 별로 안 좋게 얘기하시는 섹터는 또 오늘 처음 듣네요. 우리 그 안피비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행이나 저도 이쪽? 비슷하게 봅니다. 특히나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를 빼고서라도 그 이전의 3년 추이를 보면은 약간 이게 줄어드는 섹터였거든요. 약간 사양화되고 있는 이런 섹터였고 그나마 이제
뭐 파라다이스나 GK 같은 카지노 업체들은 중국에 대한 중국 VIP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최근에는 일본 VIP가 이제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두 번째 비중 차지하는데 일본에서 좀 채워주니까 주가가 좀 많이 회복은 했지만 중국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장 중국이 예전처럼 이제 카지노 게임을 해준다면 리오프닝 돼서 한국으로 좀 많이 들어온다면 사실 실적상으로 가장 수혜를 받을 거는 카지노 쪽일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여행사나 항공사나 카지노사나 그렇게 싸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국은 마카오 키울 것 같아요. 마카오. 한국 가는 거 또 좀 그러면서 중국은 도박이 불법이에요. 알선도 불법이에요 지금. 아 중국에서 네, 중국 그렇습니까? 대륙 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가면서 이번에 보니까 마카오 대규모 투자하더라고요. 그 동안에 못했던 거. 그래서 또 차라리 그러면 카지노 투자하게 되면 카지노 모니터 이런 거 새로 바꿔야 되겠죠. 그런 회사들이 더 낫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조금 기대를 했었거든요. 이제 중국 애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면 그래도 최근에 이제 여행 레저나 또 화장품주가 조금 오르긴 했지만 네. 빠진 거에 비하면 올라온 게 사실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실적이 나온 게 아니니까 이제 정말 본격화되면 좀 더 갈 수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기대를 했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철저하게 짓밟아주시고 계시네요 오늘. 또 그렇게 짓밟는다는 얘기를 하시면 오르기만 해봐요. 오르기만 해보시길 바랍니다. 파시라고 그랬지 뭐 이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예, 예. 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